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발표된 넷플릭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한 구독자 수에 주목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잉여 현금 흐름이 넷플릭스의 올해 성장에 있어서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그냥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좋았고 23년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게 많았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는 시장에서는 460만 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70% 많은 76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78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12달러로 오히려 시장 기대에 못 미쳤죠. 영업이익도 5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22년 연간으로는 2억 3,100만 명의 유료 멤버십을 달성했으며 매출은 320억 달러, 영업이익 56억 달러, 잉여 현금 흐름 16억 달러를 창출했습니다. 23년에는 최소 3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자체 컨텐츠 투자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금액이고 21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실 매출 성장률은 제자리 걸음이고 수익성 부분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시장은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구독자 증가 때문일까요? 사실 회사에서는 미래 가이던스 제공해서 구독자 수 증가 예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구독자 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격대별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구독료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더 이상 구독자 증가로 가시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전 세계 2억 3천만 명이 구독하는 초대형 OTT가 되었습니다. 이용자 증가는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주로 기존에 해지했던 가입자들의 재가입에서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표와 같이 지역별로 구독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보다는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이 오히려 성장성이 좋았습니다. 이 말은 기존에 구독을 해지했던 기가입자들이 매출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형 요금제는 구독료 자체를 최대한 낮추고 가입자당 매출 증가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더 이상 구독자 증가를 성장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이 회사에서도 가입자 증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지우고자 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 바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기본은 현금 흐름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현금 흐름을 실적 발표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독자를 내세워 성장주의 대표주자로 나름 이쁘게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럼 넷플릭스의 현금 흐름이 왜 안 좋았을까요? 넷플릭스는 플랫폼 안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며 구독자가 낸 구독료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야 많은 구독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컨텐츠 라이센스를 빌려오는 거랑 넷플릭스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죠. 2022년에 컨텐츠 투자 비용만 무려 136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손익계산서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 구독자가 낸 구독료가 매출이고 컨텐츠 제공 비용이 매출 원가입니다. 거기서 운영비, 개발비, 마케팅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죠. 영업 마진이 딱 20% 정도로 넷플릭스는 컨텐츠 제작 비용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면적인 부분이고 회사의 실질적인 현금 흐름은 다릅니다. 넷플릭스 비즈니스 구조상 컨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 전부터 컨텐츠 제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용은 그때 지급하죠. 항상 돈이 먼저 나가고 그 후에 구독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현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의 시기가 맞지 않아 넷플릭스는 현금이 많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항상 안 좋았죠. 사실 코로나 이전 넷플릭스의 영업 현금 흐름은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컨텐츠 제작이 불가하고 구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현금 흐름이 개선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에서 흑자가 날 수 있었던 건 컨텐츠 자산에 투자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자산화하여 수년간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컨텐츠 투자 비용이 함께 증가해서 현금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컨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을 매출 원가에 한 번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수년간 감가상각비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출된 현금을 매출 원가에 한 번에 처리했다면 넷플릭스는 계속 적자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장에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죠.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현금 흐름이 올해부터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독자 감소로 넷플릭스 위기론이 한창일 때 2분기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순현금 흐름은 1억 300만 달러이고 2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1,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 금고에도 처음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2022년이 그 출발점이었던 거죠. 이 현금 흐름을 보시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컨텐츠 자산 추가와 감가상각 부분입니다. Addition to Content Assets은 컨텐츠를 추가하는 데 사용한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현금의 지출이죠. 하지만 아래에 Amortization of Content Asset 이 부분은 컨텐츠 자산 감가상각이고 실질적인 현금이 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해준 거죠. 과거에는 컨텐츠 비용 지출 대비 감가상각 비중이 적어 현금 흐름이 항상 안 좋았습니다. 이 부족한 현금은 차입으로 해결했고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출 증가와 감가상각이 끝난 오리지널 컨텐츠 증가, 라이센스 컨텐츠 대비 오리지널 컨텐츠 증가에 따라 컨텐츠 추가 대비 감가상각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흐름 확대와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EPS 개선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4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전년 마이너스 6억 대비 증가한 3억 달러였으며 22년 전체 잉여 현금 흐름은 16억 달러로 회사가 예측한 10억 달러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고 23년 전체 기간 동안 최소 3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대비 2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 결과 컨텐츠 비용 대비 컨텐츠 상각 비율은 2019년에 1.6배로 정점을 찍었고 22년에는 약 1.2배에서 1.4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컨텐츠는 만료되고 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대부분을 제작하기 위해 5년 넘게 내부 스튜디오를 구축해 온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순 컨텐츠 자산의 60%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것이고 오리지널 비중이 높아질수록 넷플릭스 현금 흐름은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는 시청 시간만큼 비율대로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본 Addition to Content Asset 부분에서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엄청난 현금을 쏟아가며 오리지널 작품 제작에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잉여 현금 흐름 확대는 더 많은 컨텐츠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올 겁니다. 이 현금 흐름은 올해 더욱 확대될 겁니다. 얼마 전 와이프와 아바타2
물의 길을 보러 갔습니다. 이 영화는 재밌었습니다. 사실 아바타 1은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었지만 4DX로 보니 정말 실감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바타를 보면서 이제 컨텐츠 산업은 정말 양분화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영화관 가는 게 너무 귀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영화관 가는 게 놀러 가는 거였다면 이제는 일이 된 기분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패드로 보거나 집에서 그냥 큰 TV로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길어지는 러닝 타임 때문에 그 시간을 빼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자기 전에 30분 정도로 넷플릭스를 잘라서 보는데 2시간이 넘는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시간을 내면서 영화관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패드로 접속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 넷플릭스와 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상영 시간에도 영향을 받는 영화관은 컨텐츠 소비에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갈수록 비싸집니다. 4DX로 아바타를 보니 와이프랑 둘이서 거의 5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하고 아바타 말고 다른 걸 보러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넷플릭스는 요즘 갈수록 볼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봉 영화도 얼마 뒤면 나옵니다. 그 숫자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영화관이 OTT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4DX 같은 특수 효과를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위주로 영화관이 발달할 것 같고 일반적인 드라마나 다른 장르들은 영화관에서 히트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음 표를 보시면 아직까지 스트리밍 시장은 전체 TV 시청의 40% 미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같은 가장 큰 시장에서도 넷플릭스는 TV 시청 시간의 10% 미만입니다. 이 스트리밍이 소비자의 시간을 놓고 경쟁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넷플릭스가 성장할 수 있는 파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TV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이 스트리밍을 통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넷플릭스 서비스에 더욱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넷플릭스에는 상당히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한국 컨텐츠도 상당히 많습니다. 2023년 1분기 시점에는 본격적으로 광고형 모델과 공유 계정 차단에 따른 성과들이 반영될 겁니다. 올해 실적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